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벌써 갑신정변이 됐네요. 지난주에 이모군란을 끝내고 이번 주는 갑신정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도 이모군란이 일어난 지 2년 후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정치적 변란이죠. 잠시만요. 포인트 옵션을 항상 빼먹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으로부터 2년 후에 일어나는 정치적 변란입니다. 1884년이 갑신년이에요. 그래서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란, 말 그대로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결국 개화파가 결국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되죠. 같은 개화파에서 좀 더 빠르게 개화를 하자 또는 천천히 개화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가 나뉘게 되는데, 온건개화파는 김홍집 그리고 김윤식,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온건개화파입니다. 물론 민비와 고종도 당연히 이제 온건개화파를 지지하고요.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보기로 해서 개화를 하려고 하죠. 중국 같은, 그러니까 청나라는 중체소용이라는 기치 아래 그 몸은 중국이고 그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그게 중체소용입니다. 그걸로 이제 양무운동을 이제 진행해서 개화를 했죠. 우리나라도 온건개화파는 그 중체소용을 받아들여서 동도서기론, 동쪽 도를 지키고 서쪽의 기술을 응용해서 개화를 진행하겠다. 역시 동도서기론은 그 아래에서 좀 천천히 온건한 개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 반면에 급진 개화파는 이제 박영효 그리고 김옥균, 뭐 서광범, 홍영식, 뭐 서재필, 뭐 이제 이런 사람들, 그 지난번에 배웠던 통상개화론자 이홍기나 아니면은 우경승, 박규수 이런 이제 그들의 제자였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좀 급진적으로 제도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선진화해서 개화해서 나라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급진개화파는 좀 젊어요. 층이 금수저고 이 김옥균이나 뭐 홍영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아버지들이 대부분 고위관리자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의정도 있고 굉장히 이제 높은 또 양반집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좀 그 성리학이나 이런 어떤 유교적 질서에 그렇게 가둬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을 또 갔다 왔어요. 박영효도 그렇고 뭐 김옥균도 그렇고 일본에 가서 이제 직접 보고 이제 느낀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급진적으로 좀 개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비나 고종이 온건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들은 좀 힘들었죠. 그리고 나이도 젊고 연륜이 이제 부족하다고 느껴서 좀 이렇게 좀 세력도 약하고 잘 이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이모군란을 맞이했고, 또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또 청나라와 또 일본이 또 완력 싸움도 있고, 그리고 그 이모군란 이후에 그 고문 정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독일인인 밀란드로프나 아니면 이제 마젠창이 들어와서 이제 고문 역할을 하는데, 결국 그 밀란드로프의 어떤 그 정책을 따라서 당호전이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또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또 올리기 때문에 또 상당히 또 경제적으로 또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표를 한번 보시죠. 우선은 갑신정변의 시작 이전에 이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이제 입지가 계속 작아지고 입지가 이제 적어지는 이제 급진개화파들은 뭔가 좀 생각을 좀 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 이제 쓸 곳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런 찰나에 일본에서 입김을 좀 불어넣죠.
이 급진계파에게 일본이 좀 도와준다고 하고 정변을 이제 일으키자는 그런 식의 이제 일본의 어떤 입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도 청나라가 좀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군사력도 여기 조선 용산에 또 들어와 있고 또 원색이라는 또 군벌도 있었기 때문에 뭐 쉽게 움직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당시에 베트남이 그 중국의 식민지였는데 그걸 이제 프랑스가 가져감으로써 이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청프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조선에 이 주둔했던 이 청나라 군사의 한 절반 이상을 이제 원세계가 직접 끌고 그 청프 전쟁의 그 전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일본이 알고 이 급진계획에 알려줘서 이제 군사력도 많이 줄어들었고 자기 또 이제 공사관을 지키는 일본인 군대를 빌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정변을 일으켜보자. 이제 그거에 우리 이제 이 젊은 피가 이 갑신정변을 계획하게 되죠. 자, 10월 17일 우정총국, 이게 이제 우정국이에요. 우정국, 그 우편 업무를 보던 이제 근대 기구인데 이제 여기 우정총국을 담당하던 사람이 홍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우정국 개관식 그 파티, 그거를 계기로 정변을 시작하자고 이 급진계파들은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총국 그 개국식에 참가한 온건계파들 여기를 다 이제 숙청을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정총국 그 개국역 파티 중에 이제 불이야라는 어떤 신호, 그 막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온건계파들을 처단하는 그리고 김옥균은 또 재빨리 그 이 부분을 또 이제 고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청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창덕궁에 있었는데 경우궁 여기 보시면 여기가 창덕궁이잖아요. 창덕궁. 경우궁으로 좀 안 보이네요. 색깔이 바꿔볼까요? 잉크색을 빨간색으로 좀 바꿔보죠. 여기가 창덕궁이잖아요. 창덕궁. 근데 옆에 이 경우궁이라고 아주 작은 궁이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경우궁으로 고종이랑 민비를 피신시킨 이유가 이 창덕궁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인 군인들 뭐 한 500명도 이제 채 안 되는 일본인 군으로 이 창덕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우궁으로 좀 규모가 작은 경우궁으로 고종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18일 오전 이제 이미 이제 우정국에서 제거될 사람은 이미 다 제거되고 18일 오전 신정부 요인 명단을 발표를 하죠. 그리고 19일 날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이 개혁안이 개혁정강 14개조예요. 여기 있죠. 14개조 개혁정강을 발표를 하고 그 개혁정강을 한번 보시죠. 우선 정치 부분, 뭐 경제 부분, 사회 군사 부분이 있는데 자, 우선 흥선대원군을 빠른 시일에 모셔올 것, 그리고 청나라에 조공하는 거 그런 허례를 폐지할 것. 요게 좀 재밌어요. 흥선대원군을 빠른 시일 내에 모셔올 것. 사실은 이 개화파들은 흥선대원군이랑 거의 이제 좀 척지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도 김옥균은 한나라의 왕의 아버지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걸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청나라에 대한 어떤 반감 표시고, 그리고 청나라에게 조공하는 허례는 폐지할 것. 요게 이제 일조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내각 제도 확립이에요. 이게 대신과 참자는 매일 한문회 의정소에서 회의하여 완전히 결정한 다음에 반포 시행한다. 그리고 지적법 개혁이라는 거. 지적법 개혁하여 지적법이라는 건 이제 조세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상업활동, 해상공국 협파할 것. 그리고 재정에 일어나 국내 재정에 관한 것은 모두 호조가 관할하고, 이게 뭐 지금 말하면 이제 재정경제부죠. 그 밖에 재정에 관선은 없앨 것. 호조가 무조건 이제 독립적으로 관할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형을 일형으로 통합하고 일형 중에서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설치한다. 군의 통솔권을 또 확립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뭐가 좀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토지 개혁이 없죠. 예, 토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토지를 갖고 싶은 건데 결국 그 토지 분배에 대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위로부터 개혁이라고 그래요. 아래부터 개혁이 아닌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 그래서 그들은 역시 정말 우리 그 농민들, 우리 지금 민들이 원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이 농민들에게 이 개혁정강이 갑신정변이 그걸 못 받아요. 환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지를 못 얻어요. 어쩌면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월 19일 날 청군이 공격합니다. 이게 왜 청군이 공격하냐면 청군이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청군도 생각을 한 거예요. 베트남을 잃는 거가 나은 건지 조선을 그 일본에게 잃는 게 나은 건지 이제 판단을 했는데 조선을 지키자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원세계가 결국 다시 돌립니다.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조선으로 오게 되고, 또 민비가 경우궁으로 이궁을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경궁으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창덕궁으로 다시 이궁을 하겠다고 우리 지금 이 급진개혁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급진개혁파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뭐 명분이 없죠. 계속 경우궁에 있어야 할 명분이. 그래서 창덕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거와 동시에 이제 청군이 이 창덕궁을 둘러싸고 창덕궁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창덕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일본군은 또 이미 이렇게 말머리를 돌리는 걸 보고 또 일본군은 또 그새 군사를 또 다 빼요. 역시 뭐 일본 놈이죠. 예. 어쩔 수 없이 세력이 급격히 이제 하락한 우리 급진개혁파는 도망가게 되죠. 결국은 뭐 개혁은 실패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지금 다 김옥균 이 지금 급진개혁파들의 이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이제 여기에 살았고, 일본 공산 일본은 뭐 또 도망갔고요. 그래서 김옥균, 박영호,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탈출을 해요. 예, 김옥균과 박영호로 또 잘못됐네요. 박영호는 일본으로 서재필과 같이 일본으로 탈출하고, 서재필은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가죠. 그리고 뭐 문제는 이들은 도망갔지만 이들의 뭐 아버지, 특히 이제 서재필 같은 경우 결혼을 했는데 어린 아이와 뭐 부인까지 모두 다 참형을 당했고요. 뭐 김옥균, 박용효 뭐 다 마찬가지죠. 홍영식 아버지도 그렇고 뭐 하여튼 삼족이 거의 멸하는 그런 수준의 또 참혹한 결말을 또 얻게 됩니다. 이것이 갑신정변이에요. 즉 3일 천하입니다. 이거 딱 3일 걸렸잖아요. 보시면 17일부터 18, 19.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어떤 정치적 변란, 어떤 개혁에 인한 어떤 난인데, 우리 이제 급진적인 개화를 주창했던 우리 젊은 세대, 이 개혁파들이 많은 준비를 사실은 못했죠. 예, 우선 기본적으로 지지를 얻어야 되는 민중의 지지가 없었고요. 예, 그들의 어떤 개혁에 또 그게 한계일 수 있는 거죠. 결국 또 결과적으로 또 뭐가 됐습니까? 예. 이 민비가 또 청나라를 개입시켜서 또 이런 우리나라의 뭐 이모군란과 마찬가지죠. 또 이런 부분을 해결을 또 합니다. 당연히 이제 급진개파는 몰락을 하고요. 온건개파가 결국 뭐 김웅집을 위시하여 이제 고종민비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역시 청나라의 느낌은 더더욱 세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결과를 갑신정변은 또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한반도 중립화론이랑 이제 방공령을 좀 볼 거예요. 이제 1894년 갑오년 이전에 이제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또 상황이 어땠는지, 열강으로부터 또 어땠는지를 잘 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그 갑신정변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역시 또 이런 변란이 일어나고 또 청나라가 또 도와주게 되면 또 그런 조약 같은 걸 하게 되죠. 이때 나오는 게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이 뭐냐면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협의를 해요. 이런 식으로 뭐 군대 서로 조선에 두지 말고 우선 이제 군대를 다 빼고 나중에 조선이 도움을 청했을 때 뭐 청나라가 됐든 일본이 됐든 군대를 만약에 조선에 넣게 되면 통보를 하고 군대를 넣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청나라에게 뭐 도와달라고 해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일본도 동시에
협의를 얻고 동시에 이제 군대를 파견하자. 이제 그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이고 그 텐진 조약 때문에 우리 이제 1864년 가보년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중립화론 그리고 반공령 그리고 이제 1864년 가보년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잘 기다려 주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